저는 실전 투자자고 임장도 하고 있고 투자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사보다 빠른 것 같아요. 기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이구 이렇게 됐네? 사람들 회자되기 시작하면 기자님들이 가가지고 취재해서 올리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보고 있으니까 빠른 겁니다. 아,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이 주제네. 네, 투표했습니다. 또 결과가 이번에 아주 밸런스가 이번에도 기가 막히게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발의 차로 1등은 대출 나이 제한 35세 이상 막힐 수도 있다고 요거가 됐습니다. 정말 4가지 다 골고루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고,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1등이 됐으니까 요걸 당연히 대출을 해야겠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얘도 대출이야. 대출 맞네요. 2개를 묶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저는 그 실전 투자자고 임장도 하고 있고 투자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기사보다 빠른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 왜냐면 기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이구 이렇게 됐네? 사람들 회자되기 시작하면 기자님들이 가가지고 취재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보고 있으니까 빠른 겁니다. 그래서 구해줘얼부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슈가 되는 사항들을 좀 더 발빠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면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한 명의 개인으로서 대출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그리고 대출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해 볼게요. 2023년 현재 대출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일단 요거를 먼저 봅시다. 지금 도대체 뭔 일이 있나? 기사 헤드라인들을 좀 보면은 은행 가계대출 1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그리고 옆에 써있죠? 대출 잔액이 또 사상 최대래. 자, 이런 느낌 보면 어떻죠? 약간 겁도 나고 무서운 느낌이 들죠.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 신문기사 보면 일러스트 이렇게 가끔 보면 막 폭탄이 막 터질 듯이 막 커지는 이런 거 막 붙여놓잖아요. 사파에다가 기사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두 번째, 한 달 만에 6조가 늘었대요. 22개월 만에 최대폭. 자, 여러분, 한 달 만에 6조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6억도 아니고 실감이 안 되잖아요. 6조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엄청 커고 무서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기사 콘텐츠 할 때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립니까? 기사를 보고 막 겁이 나거나 막 욕심이 생기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가라앉히라고 했잖아요. 내용을 봐야 된다. 일단 그렇게 한번 봅시다. 세 번째, 가계대출 늘어갖고 잔액이 사상 최대 된 것도 지금 그런데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서 돈 빌리신 분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또 같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이게 이제 세 번째였죠. 아쉽게 2등 했던 그거였죠. 8월 9일, 10일 다 최근 거예요. 그리고 또 요런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뉴스인데, 주담대 열흘간 1.2조라네. 장난 아닌 거죠? 50년 만기 대출에 연령 제한을 둘 듯.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을 딱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계대출 늘어나고 있다. 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입니다. 두 번째, 금리도 오르고 있다. 그죠? 세 번째, 연령 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50년 만기 대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네. 요게 요즘 여러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대출에 대해서.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위 3가지 현상이랑 각각 대응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였죠? 첫 번째 사실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그리고 도대체 왜 늘어난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기사의 세부 내용을 가지고 볼 건데요. 헤드라인 정리한 거 보면은 7월 말 기준으로 1068조래요. 가계대출 2개가. 1068조. 1000조가 넘는데, 이거 우리가 흔히 재미로 막 미국 보고 천조국이라고 하잖아, 막. 돈 많은 나라라고. 우리나라도 천조국이네. 가계대출이 1000조가 넘었네. 선진국이네. 자, 그거 보면 따라잡아. 여기 이 기사 내용에 요 은행 가계대출 요게 통계가 이렇게 인용하신 게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보면 여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가계대출 해놓고 주택담보대출하고 그 다음에 기타대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주택담보대출은 뭐다? 당연히 집 살 때 받는 담보대출 그렇죠. 말합니다. 기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뭐 있어요? 우리 가게에서 담보대출 말고 또 뭐 있죠? 신용대출, 그렇죠. 마통 요런 게 이제 기타 대출입니다. 그러면 여기 파란색 박스로 7월 달을 표시해 주셨는데 맞네. 한 달 동안 6조 늘었네. 그죠? 네. 6조 늘었어요? 근데 뭐야? 주택담보대출도 6조가 늘었잖아. 이게 뭐야? 기타 대출은 오히려 줄었어요.
100억이 줄었죠. 그리고 이 앞을 봤더니 이거 앞에 다 어때요? 줄고 있어. 계속 줄었어. 지금 2022년에도 마이너스, 2023년에도 마이너스. 아, 사람들이 지금 신용대출은 줄이고 있는 거예요. 신용대출은 줄어들어. 갚아, 막. 근데 뭐가 늘어난다? 주담대. 주담대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친 전체 가계대출이 늘어난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아, 다른 대출은 계속 줄고 있는데 주담대가 늘었구만. 주택담보대출이 는 거였어. 그래서 가계대출이 날린 거야. 여기까지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주담대는 왜 늘었을까? 주담대는 뭐죠?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에요. 그럼 언제 대출을 내냐? 집 살 때 살 내지. 때.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윤옥자,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수도권 중심 아파트 매매 거래 증가로 가계대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2, 3개월 시차를 두고 담보대출 실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자금 수요 지속 가능성이 있다. 이거 너무 어렵게 썼어. 그냥 담보대출 더 늘어날 것 같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인 거죠. 저는 거래량은 계속 보고 있으니까 7월 거래량이 아직 마감이 안 됐습니다. 8월 말에 마감이 되는데요. 7월 거래량이 제 생각에는 또 6월보다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진짜 약간 야금야금 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대출도 앞으로 어떻게 된다? 늘어나게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가계대출 잔액 최고. 그 이유는 주담대가 늘어서야. 신용대출은 줄었어. 주담대가 는 이유는 거래량이 늘어서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여기까지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두 번째. 그럼 금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고 아까 계속 오른다며 왜 그런 거야?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예요. 뉴시스 기사인데 막 복잡하죠? 네, 빨간 줄 긋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2주 전인 7월 말 대비해서 금리 상단이 6%대로 올라갔다. 3.89에서 6.173이라니까 5.81%였던 게 6.173으로 올라갔죠, 상단이. 네. 변동금리는 4.08에서 6.918로 금리 상단이 무려 7%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로 너는 이거 금리 이거 뭐 이렇게 물결 표시 이거 뭐예요? 요거는요 금리 하단이고 이건 상단인데 하단은 신용등급이 높은 분들 1등급 이런 분들이 이제 받는 대출인 거고 하단은 신용등급이 좀 낮은 분들이 받는 대출 금리를 말합니다. 요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상단이다 하단이다 오르면 오르는 거예요. 이거 이유를 봤더니 국내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는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가 된대요. 미국 국채금리가 올랐나 봐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자금조달비용 지수는 5월, 6월 두 달 연속으로 올라서 4월보다 0.26포인트 상승했다. 자,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담대 고정금리는 현재 3.95에서 5.81%대인데 이게 상단이 6%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변동금리는 4.08에서 6.92%인데 하단은 4%대로 올라왔고 상단은 7%대에 근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가셔야 될 거. 보통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좀 낮아요. 지금 낮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런데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 둘 다 올라가고 있고 좀 비싸게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이제 6%, 7%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 아까 나왔었죠 잠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대요. 자, 여기서부터 코너 속 코너 너나와 함께하는 재밌는 경제 얘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세계에서 짱이 어디야? 짱. 공부도 제일 잘하고 싸움도 제일 잘해.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 영향 주는 건 실로 어마어마하죠. 특히 금융시장은 뭐 말도 못해 영향을 줍니다. 근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보셨어요? 피치라는 신용평가사가 있어요. 여기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내렸어요. 자, 미국이 신용등급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미국이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 그러죠? 미국채. 그죠? 봐봐요. 내가 미국이야. 야, 나 미국이야. 야, 나 짱이야. 싸움도 제일 잘하고 공부 제일 잘해. 돈도 제일 많아. 알았어? 내 말 잘 들어? 재수없어. 그런데 갑자기 평가하는 사람이 쟤 좀 이상한데? 신용등급 떨어뜨려야겠어. 쟤 못 믿겠어. 자, 이 이유는 저희가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했던 미국 국가채무 그 얘기 했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미국 신용등급 떨어질 수도 있다. 2013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얘네 국가채무 왜 이렇게 난리야? 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막 싸우고 막
채무 뭐 디폴트가 나네 마네 막 이런 거를 해. 자꾸 불안하게. 신용등급 내렸어. 권위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한테 뭐야 쟤 뭐야, 쟤 진짜 싸움도 제일 잘하고 공부도 제일 잘하고 돈도 제일 많은 거 맞아? 쟤 못 믿는 애라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옛날처럼 미국 국채 제가 사겠습니다 막 하던 사람들이 슬슬 이제 뒤로 빠져. 그러면서 수요가 줄어들어.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은 떨어지죠.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져. 국채라는 채권, 영어로 본드, 이거는 가격하고 금리가 반비례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이걸 팔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채권을. 그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자를 더 줘야지. 이자를 더 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 근데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킹본드래요. 이게 미국 채권이니까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 그럼 다른 애들 다 어떻게 돼야 돼? 다 오르죠. 다 올라야지. 왜냐면 제가 제일 좋은 애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우리도 올려줘야지 우리 걸 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올라갔어요. 근데 대출이라는 거는 어때요?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기사랑 상황을 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우리 앞전에 아파트 거래량 늘었다고 했죠. 아파트 거래량 늘는데 대출 받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안 받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받고 사는 사람이 많죠. 받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담보대출 수요가 어떻게 돼? 늘어나죠. 담보대출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은행 입장에서. 좋죠. 아직 꿀이지.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량한 자산이 아파트니까. 그걸 담보로 잡고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대출 막 해주고 싶은 거야. 은행도 막 돈 벌고 싶은 거야. 근데 갑자기 늘어나니까 어떻게? 대출의 원재료는 돈이잖아요. 내가 이게 돈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지금 모자라.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서 끌어모아야 돼, 이제? 사람들한테 예금으로 끌어모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갑자기 대출 왜 이렇게 해달라 그래? 돈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행장님. 야, 돈 빨리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금을 더 준다고 하고 돈을 끌어모으란 말이야. 해가지고 지금 예금금리도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금금리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금리가 올라. 그럼 어떻게 해, 사람들이? 예금 이자 더 주네? 하면서 나 돈 맡겨야지 하고 돈을 맡겨요. 그럼 돈 생겼지. 이거 갖고 뭐 한다? 대출을 준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데 이 돈을 끌어모을 때 드는 비용이 예금 이자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그게 바로 조달 비용이라는 거죠. 그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해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 이겁니다. 대충 느낌 오세요? 이해되시죠? 좀 정리하면 대출 금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플러스 알파로 제가 말씀드리면,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원가입니다. 원가. 우리가 대출이라는 거를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이 대출이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이 재료죠. 이 재료를 땡겨오는 데 드는 비용, 이 원가예요. 거기에는 이제 중앙은행 기준금리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지금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전부 다 이 대출 기준금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물건 떼다가 그 가격에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나도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도 줘야지, 임대료도 내야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뭘 붙이냐면 가상금리라는 거 붙이고요. 이게 바로 마진입니다, 마진. 은행이 남겨먹는 돈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이 두 가지 이유는 다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원가에 해당된다는 거죠. 지금 주담대 올라가는 거는 원가가 올라서 오르는구나. 이거를 일단 또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그럼 반대로 가상금리가 올라서 오르는 게 아니라 원가가 올라서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현재 주담대 가상금리는 이걸 은행들이 이걸 올리는 게 아니라 지들도 돈 띄워오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잘 들으세요. 똑같이 대출금리가 5%라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저 원가는 2%고 은행이 마진을 3%를 남겨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똑같이 5%라도 기준금리 원가가 4%고 은행이 1%만 남겨 먹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대출 받는 게 좀 유리할까요? 결과적으로는 5%니까. 5% 똑같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출 기준금리, 돈을 떼오는 저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내 대출에 반영이 돼. 근데 가상금리는 반영이 되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은행인데 코크님한테 30년 대출해줬다? 근데 코크님한테는
딱 보니까 코크님은 참 사람이 착하고 좋아 보여. 그럼. 약간 괜찮습니다. 막 약간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좋아. 5%로 줘. 5%로 주는데 실제로 저 원가는 2%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왜 3% 마진을 딱 붙이는 거야. 그리고 이 3% 마진은 30년 동안 바뀌지가 않아. 한 번 정해지면 한 번 정해지면 안 바뀌어. 저 가상금리는. 안 바뀌어. 근데 저 기준금리는 어때? 원가가 변하면 요걸 변해줘. 그럼 봐봐요. 원가가 떨어져. 그럼 이 2%에서 줄어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많이 내려가겠어? 조금 내려가겠어? 조금해요. 조금 내려가지. 딱 봤더니 새우포기님이 왔어. 딱 봤더니 이 사람은 벌써 불안하네.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아. 뭐야, 나 호구된 거야?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고 정말 여차하면 막 진상인데 그런 막 행장 나와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알았어요. 네 하면서 막 뭘 적으신 거죠? 당신 이름 적고 있어요. 막 약간 이런 무서운 느낌이야. 금융감독원에 바로 꼬질르는. 네, 소보원. 소비자분. 역시 안 해. 금융감독원이죠. 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네 여기 뭐 농협은행 강남지점 개판입니다. 막 약간 이런 타입이야. 딱 보니까 무서워. 5%를 줬어. 5% 줬는데 대출 기준금리 원가는 4%고 가상금리는 1%인 거야. 그러면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 원가 조달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쳐? 그럼 코크님은 2%의 절반이니까 1%로 내려가. 근데 보기님은 4%의 절반 2%로 내려가. 그래서 코크님은 그렇게 금리가 내려가. 나도 5%고 얘도 5%였는데 받을 때는 나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렸다, 미국에서 금리 내렸다 할 때 나는 1%밖에 안 내려가는데 여기 얘는 2% 내려가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현재 가상금리는 좀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이전보다 은행이 마진을 못 붙이고 있어요. 왜? 마진 더 붙였다가 뭐 담보대출 아예 장사 접으려고? 안 그래도 아파트 거래 잘 안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 주담대 가상금리 좀 낮은 수준이라는 거. 예.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대출 소비하실 때.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긴장을 해. 대출 늘어나? 금리 올라? 사람들이 이거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위험한데? 해가지고 야 안 되겠어 우리 회의 한번 하자. 야 은행들 한번 모아봐. 8월 10일날 회의를 했어요. 연령 제한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기사를 인용해서 보겠습니다. 만 34세 이하 유력 만 34세까지만 대출 받게 해줄 수 있대. 뭔가가 왜 그런 거냐. 8월 10일날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여기에 누가 참석했냐면 기재부, 국토교통부 주담대니까 한국은행, 금감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우리나라에 막 정말 뭐 내노라 하는 엘리트들께서 여기 참석하셔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거래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걸 우리가 보통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 왜 초장기냐? 50년이잖아. 일반적으로 20년, 30년을 많이 하거든요. 현장에서는. 50년이니까 엄청 길게 갚잖아. 그렇게 대출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난 1월에 시중은행 중에는 수협은행에서 선보이고 그 다음에 5대 은행 그 은행들이 줄줄이 내놓은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여러분 DSR 규제가 있잖아요. 네. 소득 대비 대출 비율, 상환액 비율.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을 빌려서 30년 동안 갚는 거하고 3억을 빌려서 50년 동안 갚는 거하고 매달 상환해야 될 금액이 뭐가 더 적을까요? 50년 내는 거. 50년 내는 게. 자, 그럼 상환액이 줄어드니까 내가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DSR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리고 한번 기사가 났었는데 이겁니다. 60대도 빌렸다? 50년 주택담보대출. 그럼 봐봐. 60대가 50년 대출을 빌려? 그럼 언제까지 갚아야 돼? 110살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는 거죠. 야, 이게 정상이냐, 이게? 기재부, 국토교통부, 이 말이 회의지. 저분들이 이제 위에 앉고, 은행연합회 저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은행님 얘기 좀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이거 왜 빌려주신 거예요? 예?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DSR 우회 수단으로 사람들이 쓴다, 이 말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야, 은행 다 모여봐. DSR 규제 내가 하라고 했어, 안 했어? 근데 주담대 왜 이렇게 넣는 거야? 지금, 가계부채 지금, 배 터지겠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50년 대출 니네 막 받아,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갑자기. 돈 벌겠다고. 이거 연간 상환액 줄여서 DSR 규제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당장 규제! 이렇게 하면 안 돼! 요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정리해볼게요. 이 세 가지가 이슈인 거죠. 가계대출 사상 최고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주택담보대출 연령 규제. 첫 번째는 증가한 주택거래. 그리고 뭐 기사에는 없지만 역전세 많이 나잖아요, 요즘에. 2년 전 대비해서. 지금은 전세가 오르지만 2년 전 전세 계약들을 보면 역전세 많이 났잖아요. 그거를 퇴거자금 대출을 일으켜서 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주택담보대출이죠. 이런 것들이 늘면서 가계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두 번째,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채권금리가 상승을 했고 담보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달 비용도 상승을 했다. 이게 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원가가 늘었다고 했죠, 아까 제가. 세 번째,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서 DSR 우회 수단으로 사용되는 초장기 주담대 연령을 지금 제한하려고 한다. 요게 지금 이 이슈의 핵심 사항들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시면 이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만. 자, 여기까지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형, 좋은 얘기 고마워. 그런데 어떡하지? 알겠어. 나 이제 슬슬 머리가 아파. 정리 좀 해주면 안 될까? 형이 떠먹여줄 차례야 하면서 입을 벌려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제가 해드려야죠.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또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깨닫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견해야 될 통찰들을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는. 야, 이렇구나.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가계대출 사상 최고치, 일단 이거.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제 신문기사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제목을.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이 드는지 잘 느껴보세요. 올해 상반기 가계빚 24조 늘어. 아, 강렬해. 가계빚 506조? 제목 진짜 잘 짓지 않아? 심플하게, 그죠? 가계대출 증가 원인은 부동산, 가계부채 1200조. 근데 이거 왜 안 나오나 했다, 빨간불. 증가속도 빨간불. 영끌 B2의 가계빚이 드디어 GDP 넘어섰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불안하죠. 불안하지. 이 기사들을 언제 나왔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 첫 번째 기사, 어머. 2000년 9월 22일. 두 번째 기사, 2005년 12월. 세 번째, 2010년 12월. 네 번째, 2015년 12월. 마지막 다섯 번째, 2020년 12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제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가계신용 누계를 2008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 1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얼마만큼 변해왔는지 본 겁니다. 팩트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이 그래프가 대출이에요, 대출. 그게 700조였어요. 2008년도에.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쭉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죠? 그리고 솔직히 지금 지금 오히려 뭐 진정이 되네, 오히려.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있으니까 막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계속 올랐어요. 왜 오를까요? 감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출이 줄 수가 없다고요, 자본주의에서는. 왜?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자본주의 구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본이라는 거야. 자본주의라는 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거야.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 다시 젊어질 수 없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대출, 부채, 신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계대출이 심각하다. 아니요, 심각한 게 아니고요. 그냥 원래 이런 거라니까요. 자본주의에선 심각한 거예요. 제가 다시 볼게요, 여러분 기사. 이거 보면 이때 댓글 뭐라고 달렸을까요? 미쳤다, 심각해. 2015년에는 가계부채 큰일이다. 2010년에는요? 가계대출 이놈의 부동산 때문에 큰일이다, 큰일이야. 2005년에도 2000년에도 계속 그런 댓글들이 다 달려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진짜 가계부채는 심각한 걸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비정상인가? 아니요. 비정상일 수도 있고 정상일 수도 있어요. 언제 비정상이냐면요. 소득은 늘지 않는데 부채가 늘어날 때 비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때부터 계속해서 소득도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기사는 되게 자극적으로 뽑아야 되잖아요, 기사를.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정작 여러분들은 되게 불안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자꾸 내려. 잘못된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채가 늘어나는 동안 주택의 상승장과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계속 떨어졌었고요. 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올랐어요. 이때까지. 그러면 부채가 늘어나니까 집을 사지 말아야 된다. 단순히 가계부채 심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상승장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공포 마케팅, 자극적인 문구들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제가 그걸 바로잡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부채 증가는 필연입니다.
너나이님 우리나라 심각해요 라고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국가부채를 다룬 저희 콘텐츠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 국가부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국가부채가 막 너무 늘어나, 너무 많아. 이것도 중요한데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 각각 개개인이 내가 부채가 배가 터지게 빚을 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문기사 보면서 아이고 혀를 끌끌 차면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거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각하네. 그거요,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대출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대출 갚는 게 상환 여력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맞아. 관점을 끌어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주담대 금리 올라가.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뉴스를 막 검색해서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제가요, 2월 달에요, 집이 떨어져서 많이 싸다고 생각해서 집을 샀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너무 불안해요. 절반은 은행 건데, 제 집도 아닌데 너무 걱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기자님은 얼굴 나오잖아. 기자님이 여기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내가 그거 보면서 뭔 생각했냐면 솔직히, 사람들 너무 휘두른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불안해하기만 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담보대출 받으면 최소 20년, 길면 30년이란 말이야.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아. 그럼 그 중에 금리 인상기 안 올까요? 오죠. 참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2017년에 집 산 사람 후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2017년에 변동금리로 내가 집을 샀어. 그럼 그 사람 지금 금리 오른다고 막 어때? 막 불안해야 돼, 또?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기 없겠어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뉴스 보실 때요. 그런 거 보면서 어머 어떡해 큰일 났나 봐 미쳤나 봐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나를 보라고. 나를. 왜 남을 봐? 왜 뭐 이걸 이렇게 관심이 많아 남 일에. 나를 보고 내가 집을 사려고 해. 그럼 내가 대출 이만큼 내면 금리가 조금 올라갔을 때 내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뭔 말인지 아시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주담대 연령을 규제한대요. 50년 초장기 대출은 35세 미만자에게만 해주겠어. 왜? 50년 동안 갚아야 되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만 해줄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40인데 나는 100세 시대인데 내 왜 못 받아, 내가. 그리고 35세랑 34세랑 뭐 그렇게 틀려. 보면 친구 먹고 막 이러는데 애들끼리, 사람들끼리.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이렇게 열을 받아. 그렇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정책을 누가 냅니까? 정부에서 하잖아. 규제나 완화는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 그럼 정부는 왜 이런 걸 할까? 이 대출 연령 제한 왜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짓을 왜 할까? 이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특례 보금자리론 아시죠? 특례 보금자리론만 18조가 늘었습니다. 아니 50년 만기 담보대출 몇 명이나 받는다고 그거를 이렇게 쥐잡듯 잡냐 이거예요. 정말로 가계대출이 문제면 특례보금자리론부터 끊어야지. 심지어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규제도 없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 사실. 근데 왜 이러냐? 정부는요 주택거래를 아예 막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특례보금자리론도 금리를 올린대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 정부 이거지. 1월달? 거래량 늘었네. 2월달? 늘었어. 3월달? 늘었어.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늘어. 아직까지 많은 건 아니지만 계속 늘어. 7월달 또 늘어. 야 이거 가만히 냅두면 부동산 불나겠는데? 브레이크 한번 밟아줘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도 올리고 동시에 이렇게 짜잘한 규제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시장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가계부채 늘어나면 이걸 명분으로 해서라도 부동산 갑자기 가격 막 오르는 거 우리 싫어. 근데 또 그렇다고 가계대출 문제라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특례보금자리를 없애지도 않아. 그거 왜 안 없애냐? 거래가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어느 정도 거래는 되는데 가격은 많이 오르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정책과 규제를 볼 때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출금리 변화에 잘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결론이고요. 나눴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매수 희망자와 관망할 자 요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자,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한 공포 마케팅은 의미가 없다. 가계대출 막 뻥튀기 되고 막 엄청 늘어나니까 나는 못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뭐 그건 나라 일이고 내가 대출을 연끌하냐 안 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그것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실 때 가격이 적정한가를 봐야 돼요. 내가 사는 아파트의 가격이 적정한가. 두 번째, 그 적정한 가격대의 아파트를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대출을 내서 매수하는가 인 겁니다. 대출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인터넷 은행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왜 그러냐면은 원리가 있어 다. 은행은 뭐예요? 전통산업이죠. 이거 몇 년 됐어요. 은행의 역사는 정말 길어요. 은행은 전통산업이 원래 있던 애들이야. 근데 인터넷 은행, 여러분들 인터넷 은행 뭐 어딘지 아시죠? 카토 막 이런데 그런 데서 뒤늦게 이제 딱 은행업을 시작을 한 거야. 근데 봐봐요. 은행이 돈 버는 거는 4%의 예금을 받아서 6%로 대출해주면 돈 버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근본이야. 은행 소득의 근본. 근데 봐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출도 대출 나름이지. 내가 똑같이 은행인데 내 대출 해줬는데 1,000억을 해줬다? 근데 나는 1,000억을 그냥 무직자 막 이런 사람한테 해줬어. 왜? 신용등급 좋은 애들 나한테 돈 안 빌리려고 해. 근데 코크님이나 보기님은 막 옛날부터 100년, 200년 했던 유명한 은행들이야. 사람들이 일로 가.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 내가 이제 은행 시작했어. 끌고 와야 되잖아. 아, 나도 저런 우량한 대출을 갖고 싶다. 아, 저게 진짜 알짜백인데, 진또백인데, 저게.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터넷 은행들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면 내가 거기하고 경쟁해갖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혜택을 줘야죠. 어떠한. 그렇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고객들을 뺏어오려면 국민은행, 신한은행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인터넷 은행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중도상환 수수료 이런 거 없는 은행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 잘 모르대. 딱 보면 아는데. 나는 그리고 제가 강의 때 설명을 해요. 좋아.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는 은행들이 공부를 내가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막 비교해 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나한테 그래. 너나님 제가 알아봤는데 이 카케토 뭐 이런 데 알아보니까 담보대출이 유리하더라고요. 이거 받아도 됩니까? 물어봐. 근데 그런 게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 하시라고. 거기도 괜찮습니다. 왜? 아, 그냥 내 입장에서 금리 싸고 하면 좋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꿀팁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망하실 분들. 금리가 내려가서 상환부담 줄어들면 사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차피 30년 대출 받을 건데 그 30년간 금리 인상 올 때마다 부안해동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적정한 가격인지 충분한 상환 여력을 갖고 있는지 대출을 너무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필요 이상으로 이런 것들을 살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적정한 가격 그리고 향후 금리 인상에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대출을 살펴두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시장을 주시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1주택자분입니다. 무주택자 당부사항을 지켜서 샀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뭐 1월 막 이럴 때 샀는데 갑자기 막 금리 올라가니까 또 불안한 거야. 근데 현혹되지 말아라. 요런 원칙만 지켰으면 어차피 금리 조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가 저축 가능액에 전부 다 대출 연끌해서 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대응을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근데 이런 분들이 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리해서 집 산 거야. 그러면 불안할 거 아니야. 금리 올라가면은. 이런 분들은요.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대응이 필요해요.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무서워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담보대출 가지고 있는 동안 금리 인상 시기에 무조건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시기가 올 때마다 대응 태세를 가동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상승에 많이 봤는데 저금리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돼? 대출 변동금리 받았던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옛날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 냈는데 이제 40만 원, 50만 원밖에 이제 대출 이자 안 내는 거야. 그러면 50만 원 더 남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냐 그럴 때? 더 대출 받아서. 아니 그냥 써버려. 써버려? 그냥 다 써버려. 오 좋아 땡큐 50만 원 대출 이자 줄었어. 50만 원으로 뭐 사야지 막 이렇게 해버려. 근데 그러다가 또 대출 기간 동안 금리 인상 경우는 어떻게? 힘들잖아. 힘들지.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저축액을 잘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해줘요 방송한 지도 벌써 우리 2년 됐나요? 네, 뭐 한 2년 됐습니다. 아유. 네, 2년 됐고요. 이거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되게 뿌듯할 때가 시간이 지나서 영상들을 다시 봤을 때 별로 부끄럽지 않을 때 네, 아 내가 그래도 이때 잘 얘기한 것 같다 라고 생각들이 들 때 막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좀 더 준비 잘할 수 있었는데 막 이런 아쉬움이 들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자극적인 기사 그리고 여러분들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정보들로부터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경험한 사실이랑 방향을 전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과 다르시다면 본인의 판단대로 맞아요. 행동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또 이걸 보면서 또 검토해 보실 수 있겠죠.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맞아요, 하는 맞아요.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보다 보니까 지나친 두려움도 그리고 또 지나친 욕심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올 때가 많아요. 저는 가계부채 사상 최대 이런 게 지나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 중요한 포인트는 나한테 맞춰놓고 생각하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냉정을 유지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그렇죠? 알림 설정.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답장이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네. 막방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멘트를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그 방송한 것도 너무 2년이 비장- 지났습니다 너무 하면서 비장하게 하니까. 마지막 네. 그처럼 어디 갈 그러니까. 것처럼 네.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 갈 것처럼 했는데 다시 오니까 좋은 거지. 그런 건가? 연예인이 네. 그런 건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또 너나이님께서 그 주담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 되게 아주 상세하게 풀어주셨는데 지금 오늘 또 이제 너나이님께서 하신 그 내용이 보실 수 있도록 또 월브 커뮤니티에 또 올려놨습니다. 네, 지금 바로 들어가 볼까요? 월브.com 네 눌러주시면요, 네, 월브 제보자들 들어가 주시면 검색해 들어오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럼 저기에서 짝대기 3개. 네, 짝대기 3개를 누르시면은 저 커뮤니티라고 커뮤니티.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보시면은 이제 이 글들 보실 수 있으니까 내려서 보시면 네, 한번 보시는 것도 전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칼럼 있고 여기 뭐 옆에 보면 뭐 투자 경험담도 있고요. 네. 또 10억 달성기 그리고 뭐 수강 후기 이렇게 좀 추천도서 후기부터 해가지고 바로 올라가 있네요. 네, 네. 너나이님의 완벽 정리 칼럼 34세 이하만 대출해라 5대은행 네, 그 이야기가 오늘 지금 방송에서 라이브에서 해드린 그 모든 자료가 그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어차피 무료니까 네, 네, 네. 읽어보시면 꼭, 제가 네. 여러분 유튜브 말고요. 여기다가 글도 많이 씁니다. 네. 이제 역세권이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르지 마. 네. 예. 좋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말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럽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통찰은 맞아요. 더 깊은 맞아요. 것들은 주로 글로 쓰거든요. 특히나 뭐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이 그래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기다 써놓으니까 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관심 같습니다. 있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